저는 프라임법학원에서 범죄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옥현입니다. 73기 경희 공채 수험생들 시험 치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학생들의 입장과 기분을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범죄학 출제는 공정성이 거려든 문제가 너무 많은 시험이었다고 감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수능시험에서도 화두가 되는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것 시험의 본질이고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배제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희 공채 수험생들도 대한민국에서 보호받아야 할 학생이고 국가를 위해 또 국민을 위해 사명감과 정의감이 투철해서 청춘을 바치고 있는 소중한 청년들입니다. 적어도 이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수험정보 내에서 출제하는 게 변별력과 공정력을 갖춘 시험이 되지 않을까요? 과연 이번 시험 문제 40문항 중 4문제 그리고 다른 7, 8문제가 학생들의 성실함과 지성 정보력으로 실력에 비례해서 득점할 수 있도록 낸 문제인지 현재 그 출제 교수님 자녀가 수험생이라는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간에 30여 년간 출제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변별력을 갖춰서 출제한다는 그 고충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에서 벗어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도 한 달간 우리 그 수험생들과 같은 환경에서 공부하시고 우리 그 수험생들이 봤던 방식으로 저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본다면 과연 40문제 중에서 30문항 이상 득점할 수 있는 교수님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왜 그런지 우리 같이 분석해 볼까요? 국내에서 그 출판되어 수험생들이 볼 수 있는 그 책은 이런 정도 책들입니다. 자, 23번 보면은 다음 학자들이 사용한 유형 분류의 기준이 아닌 것은 가로팔로의 범죄자 유형, 페리의 범죄자 유형, 린드 스미스와 더넴의 범죄 유형, 클리나드의 범죄 유형, 트레비노의 범죄 유형. 지금 이 5개 선지 중에서 가로팔로의 범죄자 유형과 페리의 범죄자 유형, 이것은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지만은 마는 저도 지금 30년 동안 강의하면서 처음 접하는 그런 학자들의 그런 유형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번이 정답으로 되어 있지만 이 문제는 제대로 알고 풀 수 있는 학생들은 단 한 명도 없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이제 아마 나중에 이제 각 지문별로 이렇게 정답률 보면은 1, 2, 3, 4가 대부분 다 20에서 25%씩 해가지고 고르게 지금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찍기 시험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강의할 때도 교재에서도 그렇고 강의할 때도 23번 이것은 아예 해설조차 하지 않고 그냥 버리는 문제로 이렇게 치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수험 준비하는 학생들도 이런 문제, 이것은 100년가다 한 문제 출제될까 말까 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 가지고 공부하려면은 그런 시간을 다른 과목에 투자하는 것이 10배 이상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과감하게 버려야지 정말 변별력 차원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출제한 내용, 이것은 절대 반복 출제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수험 준비 원칙은 우리가 고수할 필요가 있어요. 자, 25번 문제 보면은 이 범죄 두려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지금 그간에 우리나라 형사정책 교과서나 범죄학 교과서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지금 국내에서 이제 범죄 예방론이라고 해가지고 도서출판 그린에서 나온 이순례, 박철현, 김상은 공역의 범죄 예방론의 이제 이 범죄 두려움에 대한 그런 설명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부분 거 펼쳐놓고도 25번은 2번이라는 거 정답을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완전히 찍기식 문제다 하는 것을 내가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것도 앞으로 다시는 반복해서 출제될 내용이 아니니까 깨끗이 잊어버릴 문제예요. 31번 범죄 예측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범죄 예측하게 되면은 우리 그 학생들은 바로 그 떠올렸던 것이 범죄 예측하게 되면은 이 사법 단계에 따른 범죄 예측으로 구분해야 할 것이 예방 단계 예측 내지 조기 예측, 그리고 수사 단계 예측, 재판 단계 예측, 교정 단계 예측 이렇게 구분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 범죄 예측 방법에 따른 거 분류해 가지고 이 전체적 관찰법 내지 이 임상적 예측법, 그리고 이제 점수법 내지 통계적 예측법, 이런 거 예측 방법에 대한 거 분류 정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예측제도의 어떤 그 문제점 이런 정도로 공부해왔죠. 자, 그런데 31번 이 문제는 범죄 예측은 크게 범죄 사건 예측, 범죄자 예측, 범죄 자신원 예측, 이 피해자 예측 등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현재 우리나라 경찰서에서는 CCTV를 활용한 AI 인식 시스템으로 프리카스를 활용하고 있다. 자, 3번 범죄를 예측하고 경찰 활동에 체계적으로 적용한 미국 내 최초의 사례는 뉴욕 경찰국의 공간지각 시스템이다. 4. 미국 법무부 산하 국립사법연구소는 예측적인 경찰 활동이란 다양한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경찰 개입이 필요한 목표물을 통계적으로 예측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재반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과연 이 내용도 공부하는 그 수험생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범죄학 교과서나 형사정책 교과서에서 전혀 볼 수 없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버려야 된다. 다만 이런 심각하게 변별력을 가릴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들은 어차피 다 어떤 학생들이나 찍을 거기 때문에 1번에서 4번까지 선택 비율이 거의 유사하게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 것 보면 확인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것도 영원히 버려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37번 보시면 절도범죄의 취약 물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1번 취약 물품이란 범죄자의 그 주의를 끌고 절도의 대상이 되기 쉬운 물건을 의미한다. 그래서 매력적인 어떤 그 표적물의 의미와 비슷한 개념이죠. 자, 2번 클라크는 취약물품의 그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코엔과 펠슨이 VIVA 개념을 확장하여 CRAVED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CRAVED 이것은 이제 갈망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이니셜이죠. 그래서 이거 3번 보면은 취약 물품으로서 휴대폰보다도 대형 미술품의 경우가 CRAVED의 성격에 더 가깝다. 이것은 이제 CRAVD 중에서 이제 리무버블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휴대하기 용이한 크기와 무게를 진 그런 거 매력적인 표적물이죠. 자, 그러니까 그 3번 하게 되면은 상식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풀 수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당연히 휴대품이 보다 휴대하기 용이한 크기와 무게를 거치는 그런 거 취약 물품이지 대형 미술품이 아니죠. 대형 미술품은 이제 휴대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작물 처리도 어렵기 때문에 이 취약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자, 문제 자체는 그 좋은 문제이지만은 이것도 역시 우리 범죄학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범죄 예방론 같은 그런 거 교재에서나 지금 국내에서는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이순례 외 3인 공역의 범죄 예방론 173에서 174쪽에 소개된 내용이긴 하지만 역시 이것도 우리 범죄학에서는 출제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인정할 수 없는 문제다
나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구태여 다루지는 않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밖에 이제 좀 편협하게 일부 교재에만 있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좀 공정성에서 지적받을 수 있는 그 문제 보면은 이제 13번 범죄 원인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해가지고 정답이 그 4번 보울비인데 이 보울비에 대해서는 국내 범죄학 교과서들에서는 거의 소개하고 있지 않고 내가 저술한 경찰을 위한 범죄학 265페이지에서 268페이지에서 출제된 문제이긴 하지만 극히 일부 교재에서만 소개하고 있는 문제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출제했다 하는 점에서는 적절한 거 출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27번에 있어서도 27번 이것도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출제한 것은 아주 좋은 거 출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삼순환 동형 모의고사나 전국 그 모의고사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비슷한 문제를 다루긴 했지만 이번 그 시험에 있어서 27번에 1번을 그 정답으로 볼 수 있는 거 여지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복수 정답 12가 일 수 있는 문제다 하는 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3번 보게 되면은 에크와 스텔만이가 제시한 SARA 그 모델 이것도 이제 범죄학에서 범죄학이나 형사정책에서 최초로 처음 그 출제된 문제이죠. 그렇지만은 이것도 일반적으로는 그 다루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제 범죄학 개론이나 그리고 내가 이제 그 3순환과 2순환 강의 자료로서 이제 그 출제 가능성이 높다 해가지고 다루기는 했었지만 이것도 뭐 내가 다뤘기 때문에 출제가 잘 된 문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일부 교재에만 있는 그런 내용 가지고 출제했기 때문에 공정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앞으로 그 33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출제되기 시작했으니까 반복해서 출제될 내용이긴 해요. 그 다음에 그 34번에 있어서 셰이퍼가 제시한 범죄 피해자 유형 분류 이것도 이제 허경미 교수님의 범죄학하고 내가 그 저술한 이 경찰을 위한 그 범죄학에서만 다루고 있는 피해자 유형 분류이기 때문에 이것도 오답률이 매우 높은 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공정한 그 출제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38번에 있어서 약물 범죄에 대한 그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이것도 이제 삼순환 200선지에서도 내가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뤄준 내용이긴 하지만 그 4번 보면은 지나치게 지엽적인 그런 내용 그리고 어떤 그 시대에 따라서 변화될 수도 있는 그런 그 내용 가지고 정답 지문을 했다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4번에 있어서 마약의 주생산지 중에서 황금의 삼각지대와 황금의 초생달 지역에서 세계 아편과 코카인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아편과 헤로인인데 이제 코카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정답이다. 이런 의도로 출제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인 그 수험생들이 이런 내용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정답 가리기는 매우 어렵다고 이렇게 보여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40번 문제에 있어서도 전국 피해자센터에서 제시한 스토킹 4가지 유형 이것도 이제 그 내가 강의 자료로는 그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범죄학에서도 이것은 이제 뭐 다른 그 용어로 번역해 가지고 단순 그 집착형이 아니라 단순 망상형 애정망상형 그 다음에 뭐 허위 피해 망상형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가 소개가 돼 있긴 해요. 그런데 40번 문제 같은 경우도 상당수의 그 수험생들이 아주 생소한 내용으로 이렇게 보고 당황했을 그 문제라고 보여져요. 자, 다음에 이런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문제 해설 강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간략하게 이번 범죄학 문제 살펴봤듯이 이번 시험 문제는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8문제 이하 정도 틀리면은 좋은 성적이라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조하시도록 하고요. 저는 1996년부터 형사정책과 범죄학 교정학만 가지고 매일 하루 종일
이 학문에 빠져 살고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에서 시험 문제를 가장 많이 출제하며 수험생들을 가장 오랫동안 지도해온 강사입니다. 제가 사법시험 형사정책에서 약 30년 가까이 사법고시 합격생 중 형사정책 공부하면서 제 강의와 수험서를 안 본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며 매년 시험에서 강조한 내용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몇 년 가다가 한두 문제 있을까 말까, 아니면 매년 100%로 적중해 왔습니다. 공무원 교정학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같은 학문이더라도 진열과 시험 종류마다 요구하는 능력과 출제 방향, 그리고 유형과 경향이 각기 다른 체계성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경희공채 시험에서 범죄학이 올해 2회차이기는 하지만 작년과는 달리 대학 교과서 범위 밖에서 출제된 문제가 이처럼 많은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적어도 국내 대학 교과서에서 다룬 내용 범위 내에서 출제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범죄학이 시험 과목으로 선정되고 범죄학교 교수님께서 저술하신 그 책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출제 경향과 매뉴얼을 꼭 지켜주실 것을 앞으로 출제 담당하실 우리 교수님들께, 그리고 출제 주관하고 있는 경찰대학교에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강사이기도 하지만 지금 수험생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어제 시험이 끝나자마자 내 제자들과 통화도 하고 연락도 있고 주고받았는데, 어떤 학생은 정말 범죄학에서 고득점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정도로 준비가 잘 된 학생이었고, 또 한 학생은 2년차 범죄학 공부하고 있지만 정말 힘든 환경 속에서 꿋꿋하게 고된 수험생활을 하면서 금년에는 반드시 꽃을 피울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내가 확신했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이번에 자질 겪는 것을 보니까 나도 너무 울컥한 그런 마음도 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과 그러면서 이제 눈물도 많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학생들과 1년 또는 2년간 이제 옆에서 같이 달려오면서 그들의 열정과 실력과 노력에 비해서 지금 제대로 보답받지 못하는 이 상황이 과연 이게 공정한 세상인가 하는 자책감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른으로서 각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처럼 자칫 오해한다면 출제자로서 갑질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수험생들의 가슴에 못이 박힐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처럼 열심히 해도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자질감을 심어주는 그런 시험, 이 경찰 범죄학이 정말 혐오스러운 어떤 그런 과목으로 이미지가 조성된다는 그런 시험, 이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행을 바라지 않고 정말 열심히 또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나도 국민을 위해서 큰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희망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공정한 수험 제도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법고시나 이 국가 공무원 선발 시험, 이것은 이제 문제은행 출제 방식인데, 지금 경찰 시험은 출제위원 선정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예산상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정말 우수한 우리 경찰 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에서라면 우리 경찰 시험도 제발 문제은행 출제 방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정말 근본적으로 공정한 시험 제도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힘은 없지만 이 관계기관에 청원도 하면서 어떻게든 우리 학생들이 공정한 그런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금년에도 확신을 가지고 40문제 중에서 38문제 이상 득점할 수 있게 교육한다, 이렇게 자신했는데 올해 이렇게 지켜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나도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돌발적으로
원칙과 매뉴얼에서 벗어나는 어떤 문제 출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 감안하면서 더욱더 정성스럽게 연구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